전 세계 경제학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가 자신의 모든 연구를 뒤집는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진 거죠.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세계적인 경제학자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을까요? 그녀는 어떻게 인생의 바닥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600년 전 만들어진 글자가 어떻게 한 나라의 운명을 그리고 한 학자의 인생을 바꾸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께 이 놀라운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리비아 모건입니다.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이자 한글의 기적의 저자입니다. 불과 1년 전 저는 이혼과 논문 실패로 학계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출장은 제게 그저 경력을 살리기 위한 마지못한 선택일 뿐이었죠. 그런 제가 어떻게 인생이 바뀌게 되었는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연구실 창문으로 보스턴의 차가운 겨울 하늘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논문 거절 통지서를 손에 쥔 채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20년 넘게 쌓아온 제 학자로서의 경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6개월 전 이혼에 이어 이제는 학계에서마저 실패자가 되어가는 저를 보며 허망함이 몰려왔어요. 월터 킹 학과장이 연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서둘러 정리하고 눈가에 맺힌 눈물을 재빨리 닦아냈죠. 학과장은 한국 경제 성장에 대한 새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중요한 연구라고 강조했지만 저는 내심 실망스러웠어요. 한국이라는 작은 아시아 국가가 제 경력을 되살릴 기회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을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모방만 잘하는 복제국가 정도로 여겼죠. 학과장은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유일한 사례라며 반박했지만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날 밤 한국 경제 데이터를 검토하면서도 계속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했어요. 너무 완벽한 성장 곡선과 믿기 힘든 산업화 속도에 수치 조작이 있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노려보다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아버지는 돌아오신 후에도 그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길 꺼리셨어요. 단 한 번 추기가 오른 상태에서 폐허 속에서 아이들이 책을 읽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는군요. 겉은 화려해도 속은 썩었겠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어쨌든 이 프로젝트 마지못해 해보기로 했어요. 다른 선택지도 없었으니까요. 서류를 정리하며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주면 서울로 떠나야 했죠. 가방을 싸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그저 경력을 살리기 위한 고통스러운 과정일 뿐이야. 빨리 끝내고 돌아오자. 한국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라운지에 앉아 마지막으로 자료를 훑어봤습니다. 1953년 전쟁 직후 한국의 1인당 GDP는 67달러. 그런데 2024년 기준 5만 달러를 넘어섰다니 믿기 어려운 수치였어요.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여전히 원조에 의존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한국의 사례는 분명 이례적입니다. 하지만 그들만의 특별한 것이 있었을까요? 의심스러웠죠. 탑승을 시작합니다. 안내방송이 들리자 저는 자료를 가방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창가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어요. 떠오르는 건 여전히 제 실패한 논문과 깨진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이 시점에서 이 출장이 제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저 학과장의 동정에 의한 자선 프로젝트일 뿐이라는 생각에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구름이 흘러갔고 저는 잠시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젊은 시절 전쟁터에서 본 한국, 그리고 70년이 지난 지금 제가 보게 될 한국.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가 본 것은 상상 속 아시아의 후진국이 아니었습니다. 현대적인 건축물과 효율적인 시스템에 먼저 눈이 갔어요. 입국 심사대의 선체로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짐을 찾아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어요. 피로감이 몰려오는 가운데 택시에 짐을 실었습니다. 호텔로 가는 내내 창밖으로 보이는 고층 건물들과 잘 정비된 도로가 제 선입견과 맞지 않았죠. 도착했습니다. 택시 기사의 말에 호텔 앞에 도착했음을 알았습니다. 기사님이 트렁크에서 제 짐을 내려주었고 저는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모든 짐을 확인하며 호텔 입구로 향하던 그 순간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 연구 자료가 담긴 노트북 가방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간 깨달았어요. 뒷좌석에 노트북 가방을 두고 내린 것이었습니다. 급하게 뒤돌아봤지만 택시는 이미 출발한 후였어요. 당황한 마음에 택시를 향해 손을 흔들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차량 번호도 확인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그 노트북에는 지난 6개월간의 모든 연구 자료가 들어있었죠. 이것 없이는 한국 연구를 시작할 수도 없었습니다. 교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제 가이드 민지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파견된 그녀에게 급히 상황을 설명했어요. 큰일이네요. 바로 택시회사에 연락해 볼게요.
민지는 침착하게 휴대폰을 꺼내 여러 택시회사에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공항에 전화를 걸어 분실물 센터를 찾았어요. 공항 분실물 센터에 가보는 게 좋겠어요. 민지의 제안에 우리는 다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제 머릿속은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득 찼어요. 모든 자료를 잃어버렸다. 이제 끝이다. 이 프로젝트도 실패할 것이다. 인천공항 분실물 센터에 도착하자 민지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센터 직원들은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공항 CCTV를 확인하고 택시 승강장의 기록을 조회하며 제가 탔을 법한 택시회사들의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한국의 분실물 회수율이 높다며 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저는 그저 한숨만 내쉬었어요. 미국이었다면 이미 포기했겠지만 여기서는 달리 대안이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단 30분 만에 연락이 왔어요. 제가 탄 택시 기사가 공항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차 청소 중 뒷좌석에서 노트북을 발견하고 바로 공항으로 되돌아왔다고 합니다. 센터 직원의 안내에 따라 밖을 내다보니 택시 한 대가 도착하고 기사가 노트북을 들고 내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제 소중한 연구 자료가 담긴 노트북이었습니다. 택시 기사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손사래를 쳤어요. 보상을 제안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항을 나오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 뭔가 다르다.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제 선입견이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연구자료의 회수는 단순한 분실물 찾기가 아니라 제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한국이라는 나라의 시스템과 사람들의 성실함을 보여주는 첫 경험이었습니다.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도시 풍경은 제 선입견을 계속해서 무너뜨렸죠. 교수님, 첫날은 좀 여유롭게 보내실 거예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되니까요. 호텔에 다시 도착해 짐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민지의 제안으로 국립한글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저 예의상 따라갔을 뿐이었어요. 경제 연구를 위해 왔는데 왜 문자 박물관부터 가야 하는지 의아했죠. 교수님, 한국 경제를 이해하려면 한글부터 알아야 해요. 우리의 모든 것은 여기서 시작되었으니까요. 민지의 자신감 넘치는 설명에 저는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과장이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박물관에 들어서자 제 생각은 바뀌기 시작했어요. 1443년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글자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안내원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전시물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과학적 원리에 따라 설계된 문자, 입 모양을 본떠 만든 자음과 우주의 원리를 담은 모음. 가장 충격적인 건 그 목적이었어요. 평민을 위한 문자라고요? 15세기예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유럽에서는 그 시기 문자 해독 능력이 귀족과 성직자들의 전유물이었는데 한왕이 일반 백성들을 위해 쉬운 문자를 만들었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네, 훈민정음 서문에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모든 사람이 지식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으셨죠. 문해력 혁명이라는 표현이 전시장 벽면에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600년 전 한 지도자가 지식의 평등을 꿈꾸었다니. 현대 민주주의 국가들조차 완전히 달성하지 못한 이상을 그 시대에 추구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한글이 반포된 후 평민들이 쓴 편지들이에요. 민지가 가리킨 유리 케이스 안에는 낡은 편지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농부, 상인, 심지어 여성들이 쓴 편지라니. 당시 유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문자가 민주화되면 지식도 민주화됩니다. 이게 우리 역사의 시작점이에요. 민지의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양의 역사책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었던 관점이었어요. 문자가 국가의 근본적인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박물관을 나와 서울의 저녁거리를 걸으며 주변의 한글 간판들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어요. 각기 다른 모양의 글자들이 마치 퍼즐처럼 조합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문자인데도 어딘가 논리적인 패턴이 느껴졌죠. 내일은 서울대 뇌인지과학연구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글이 인간의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는 곳이에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민지가 내일 일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날의 분실물 사건과 박물관 방문이 저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공항에서의 체계적인 대응과 택시 기사의 성실함, 그리고 600년 전 한왕이 가졌던 혁신적인 비전. 저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단순한 문자 체계가 정말 한국가의 발전에 그토록 중요한 역할을 했을까요? 방에 돌아와 창문을 열고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빛나는 고층 건물들과 질서 있게 움직이는 차량들. 이곳은 제가 생각했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것이 이 나라를 움직이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죠. 그것이 어쩌면 제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문명의 또 다른 원동력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대학교 뇌인지과학연구소는 제 모든 과학적 지식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현대적인 건물 안에서 만난 박진우 교수는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박 교수는 지난 15년간 다양한 문자 체계가 인간의 뇌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실 벽면에는 다양한 문자를 읽는 사람들의 뇌 스캔 이미지가 붙어 있었어요. 한글, 알파벳, 한자, 아랍어 등 여러 문자를 읽을 때의 뇌 활성화 패턴이 선명하게 대비되어 보였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발견은 한글을 읽을 때 좌뇌와 우뇌가 균형 있게 활성화된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다른 문자 체계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이라고 했죠.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문자가 그렇게 중요할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박 교수는 저를 실험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대학생 지원자가 한글로 된 텍스트를 읽는 동안 뇌 활동을 측정하는 실험이 진행 중이었어요. 모니터에는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뇌 활동이 색상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언어 처리를 담당하는 좌뇌 영역과 공간 인식을 담당하는 우뇌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되고 있어요. 한글의 기하학적 구조와 조합 원리가 이런 현상을 만듭니다. 데이터를 보며 저는 점점 흥미를 느꼈습니다. 과학자로서 객관적인 증거 앞에서는 의심을 잠시 접어둘 필요가 있었죠. 그렇다면 이런 뇌활동 패턴이 어떤 이점을 가져오나요? 복합적 사고와 패턴 인식 능력이 향상됩니다. 예를 들어 한글 사용자들은 복잡한 시각적 패턴을 더 빠르게 인식하고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한 추상적 개념과 구체적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는 능력도 뛰어납니다. 연구소의 또 다른 방에서는 서로 다른 문자 시스템을 사용하는 학생들의 수학 문제, 해결 능력을 비교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었어요. 결과 그래프는 명확했습니다. 한글 사용자들의 패턴 인식과 복합 사고 능력이 평균보다 훨씬 높았죠. 단지 문화적 차이나 교육 시스템 때문 아닌가요? 그 요소들도 물론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는 문화적 배경이 다른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도 같은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문자 자체가 인지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점심시간에 연구소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저는 박 교수에게 더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평소라면 쉽게 반박했을 주장들이었지만 직접 본 데이터는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렇다면 한글이 한국의 산업화와 정보화 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나요?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고 처리하는 능력은 급속한 변화 시대의 핵심적인 경쟁력이죠. 한글은 단순히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인지적 촉매제였습니다. 오후에는 대학생들과의 대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학생들이었죠. 가장 놀라웠던 것은 그들의 다중언어 학습 속도였어요. 영어는 중학교부터 배웠고 중국어는 대학에 와서 시작했어요. 일본어는 독학했습니다. 한 학생의 말에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언어를 어떻게 습득했나요? 한글을 통해 언어의 구조를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한글은 체계적이라 다른 언어를 배울 때 패턴을 더 쉽게 발견할 수 있거든요. 연구소를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자가 뇌를 바꾸고 그것이 국가의 발전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개념은 제 연구 분야에서 전혀 다루지 않았던 관점이었어요. 경제학자들은 항상 자본, 노동력, 기술을 성장의 주요 요소로 보았지만 정작 그 기반이 되는 인지적 요소는 간과했던 것이 아닐까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치고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화면을 응시하며 생각했어요. 만약 한글이 정말 인지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한국의 성장 방정식에서 숨겨진 변수일 수 있다. 처음으로 이 연구가 단순한 경력, 만회용이 아닌 진정한 학문적 발견이 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깊어갔고 저는 내일 방문할 포스코와 현대자동차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산업시설이 아닌 문해력이 만든 기적의 현장으로 그곳들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과연 내일은 어떤 발견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포항제철소의 거대한 용광로 앞에 서자 열기가 훅 느껴졌습니다. 쇳물이 흐르는 모습은 마치 한국 산업화의 뜨거운 열정을 상징하는 듯했어요. 이곳을 안내하는 김민석 부장은 30년 넘게 포스코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김 부장은 1960년대 초 이곳이 그저 황량한 해변이었던 때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래된 흑백 사진첩을 펼쳐 보였어요. 맨발의 어부들, 초가집, 그리고 궁핍한 삶의 흔적들. 그 사진들은 현재의 첨단 제철소와 너무나 대비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철강 생산 기술이 전무했고 모든 선진국들이 한국의 제철소 건설 계획을 비웃었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세계적인 제철소를 건설할 수 있었는지 궁금했어요. 김 부장이 보여준 것은 낡은 한글 번역본들이었습니다. 독일어와 일본어로 된 철강 기술 매뉴얼을 한글로 번역한 책들이었어요. 그는 기술자들이 외국어는 몰랐지만 한글은 읽을 수 있었고 매일 밤 퇴근 후에도 이 번역본들을 읽고 또 읽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로는 촛불 아래에서였죠. 저는 왜 외국 기술자들을 고용하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김 부장은 돈이 없었다고 대답했어요. 다행히 한국인들은 거의 모두 글을 읽을 수 있었고
이는 당시 비슷한 경제 수준 국가들의 50%가 넘는 문맹률과 큰 차이였다고 합니다. 현장 구석에 마련된 작은 박물관에는 초창기 직원들의 학습 노트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빽빽하게 필기된 노트, 밑줄 그어진 교재, 그리고 끝없는 질문들. 그들의 열정이 페이지마다 묻어났어요. 야간 학교도 운영했어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함께 공부했죠. 한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포항을 떠나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의 산업화 과정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우리는 이미 확립된 기술과 자본을 바탕으로 천천히 성장했지만 한국은 문해력이라는 무기로 압축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울산 공장에 도착하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1967년 설립 당시 자동차 제작 경험이 전무했던 회사가 어떻게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으로 성장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자동차 부품을 하나하나 분해해서 도면을 그렸어요. 외국 기술서를 밤새 번역하고 모든 노동자가 그 지식을 공유했습니다. 이곳의 박 차장은 자랑스럽게 초기 엔지니어들의 수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중 한 구절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우리에게는 자본도 기술도 경험도 없다. 하지만 읽고 배울 수 있는 능력은 있다. 공장 한편에 있는 작은 도서관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수십 년간 모아온 기술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어요. 놀랍게도 대부분은 현장 노동자들을 위해 쉬운 한글로 번역된 버전이었습니다. 다른 개발도상국과 우리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노동자가 직접 지식에 접근할 수 있었어요. 엔지니어만의 특권이 아니었죠. 그 말에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전쟁 폐허 속에서도 책을 읽고 있던 아이들. 그것이 바로 한국의 미래를 예고했던 장면이었던 것이지요. 폐허에서 희망을 발견한 것은 아이들의 손에 쥐어진 책이었습니다. 울산에서의 마지막 일정은 은퇴한 노동자들과의 만남이었어요. 이른이 넘은 노인들이지만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지식에 대한 갈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하지만 야학에서 한글을 배운 덕분에 기술 매뉴얼을 읽을 수 있었죠. 그게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최노인의 말에 저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문해력이 한 개인의 인생을 그리고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마음 깊이 와닿았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정리했습니다. 기술 도입과 산업화 과정에서 지식 공유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한글이라는 도구가 그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했는지 점점 더 명확해졌죠. 문득 비슷한 시기에 산업화를 시도했던 다른 나라들이 생각났습니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한국과 유사한 정책을 도입했지만 같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그 차이는 어쩌면 국민 대다수가 읽고 쓸 수 있었느냐의 여부에 있었던 건 아닐까요? 호텔 창문으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성장 방정식에는 분명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600년 전 한왕이 만든 혁명적인 문자 체계와 그것이 만들어낸 국민들의 학습 능력이었습니다. 네이버 본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유리와 친환경 소재로 지어진 거대한 건물 앞에서 저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IT 기업 네이버의 본사, 그린팩토리는 그 자체로 기술과 미래지향적 가치를 상징하는 듯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다양한 디지털 기기들이 방문객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의 가이드인 송지원 연구원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가였죠. 저는 한국이 어떻게 그토록 빠르게 디지털 강국이 되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산업화도 완전히 끝나기 전에 정보화에 뛰어든 점이 흥미롭다고 덧붙였어요. 송 연구원은 그 비결 중 하나를 보여주겠다며 저를 테스트 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다양한 언어로 된 문서를 디지털화하는 실험이 진행 중이었어요. 화면에는 초당 타이핑 속도와 정보 입력률을 측정하는 그래프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데이터를 가리키며 한글 타이핑 속도가 영어보다 20% 이상 빠르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송 연구원은 디지털 시대에는 정보의 입력과 처리 속도가 경쟁력이며 한글은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문자라고 대답했습니다. 모음과 자음을 조합하는 방식이 컴퓨터 코딩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실제로 실험 참가자들이 각국 언어로 동일한 내용을 타이핑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한글 사용자들의 타이핑 속도는 확실히 빨랐어요. 더 놀라운 것은 오타율도 현저히 낮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구조가 디지털 시대에 다시 한번 빛을 발하고 있어요. 세종대왕이 600년 전에 만든 문자가 21세기 정보혁명에 완벽하게 적응한 셈이죠.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강남역 인근의 스타트업 허브였습니다. 수십 개의 신생 기업들이 작은 사무실에서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중 한 AI 스타트업의 대표가 자신들의 언어 처리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한글의 구조적 특성을 활용해 자연어 처리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한글은 논리적인 조합 원리를 가지고 있어 AI 학습에 매우 효율적이에요. 그는 화면에 복잡한 언어 처리 알고리즘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분리되어 조합되는 원리가 컴퓨터 언어와 유사하다는 설명에 저는 큰 흥미를 느꼈어요. 다른 언어들은 한 글자가 하나의 고정된 형태로 존재하지만 한글은 필요에 따라 자모를 조합해 새로운 음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유연성이 디지털 시대의 큰 강점이 되고 있어요. 점심시간에는 IT 분야 종사자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것은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와 문자의 효율성이 결합되어 정보화 속도를 가속화했다는 점이었어요. 우리는 아침에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저녁까지 익히고 다음날 이미 응용하고 있어요. 정보 습득과 공유 속도가 매우 빠르죠. 한 개발자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며칠간 관찰한 한국인들의 학습 속도는 정말 놀라웠어요. 그것이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문화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한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엄청난 양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생성되고 공유되고 있었어요. 우리 사이트에는 하루에 약 100만 개의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옵니다. 댓글은 그 10배에 달하고요. 운영 책임자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모니터에 나타나는 실시간 데이터를 지켜봤습니다. 초당 수십 개의 새로운 콘텐츠가 생성되는 속도는 경이로웠어요. 소통의 속도가 이렇게 빠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글의 효율성입니다. 적은 수의 키 입력으로 많은 정보를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국민이 높은 문해력을 가지고 있어 정보의 생산과 소비가 활발하죠. 저녁에는 송 연구원과 함께 카페에 앉아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한국이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이 매우 빨랐던 이유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들려주었어요. 한글은 단순히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정보 처리의 도구입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이것이 결정적인 경쟁력이 되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오늘 배운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한글이라는 고대의 발명품이 어떻게 21세기 최첨단 기술 시대에 경쟁 우위를 가져다 주는지 그 연결고리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은 화려한 네온사인과 디지털 간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글자들이 600년 전 한 명의 위대한 왕이 설계한 원리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경이롭게 느껴졌어요. 시대를 초월한 디자인의 힘을 목격하는 듯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김정훈 교수의 연구실은 책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국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연구해온 그는 잔잔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김 교수는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가 시민들이 정보에 접근하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커다란 창문 너머로 캠퍼스 풍경이 내려다 보였어요. 학생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며 걷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불과 4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자유를 누리고 있었죠. 1970년대와 80년대 한국은 군사 독재 정권 아래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언론은 통제되었고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제한되었어요. 김 교수는 서랍에서 낡은 유인물들을 꺼냈습니다. 군사 정권 시절 비밀리에 제작되고 배포되었던 민주화 운동 자료들이었어요. 그는 이런 유인물들이 한국 민주화의 씨앗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런 유인물들이 매우 쉬운 한글로 쓰여 있어 모든 시민이 읽고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민주주의는 결국 정보의 공유와 시민 참여에서 시작되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있었어요. 저는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도 민주화 운동이 있었지만 한국처럼 성공적이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김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문해율의 차이라고 대답했어요. 한국은 1970년대에 이미 문맹률이 5% 미만이었어요. 당시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50%가 넘었죠. 정부가 미디어를 통제해도 시민들은 직접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1987년 6월 민주항쟁 당시의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들 손에는 각자 손으로 쓴 팻말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모든 계층이 참여했다는 점을 주목하세요. 노동자, 농민, 주부, 학생들까지 지식인들만의 운동이 아니었어요.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서울 광화문 근처의 민주화운동기념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 민주화의 역사적 순간들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었어요. 헌법 전문을 보세요. 이게 1987년 민주화 이후 개정된 건데 그때 시민들은 헌법 초안을 직접 읽고 토론했습니다. 안내원의 설명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미국에서도 헌법 내용을 자세히 아는 시민은 많지 않은데 한국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헌법 초안을 검토했다니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모든 시민이 헌법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자가 평등하게 공유되었던 거죠. 오후에는 80년대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활동가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생생했고 감동적이었어요. 한 여성 활동가는 밤새 유인물을 만들었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은 타자기로 치고 등사기로 찍어서 새벽에 배포했다고 해요. 그때 그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글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한 것은 결국 지식과 정보, 그리고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이었던 거죠. 그녀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도 결국은 진실을 알리는 글에서 시작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언론을 통제했지만 시민들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고 알렸다고 해요. 저녁에는 헌법학자인 박 교수와 만나 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한국 민주주의의 독특한 특성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의 민주화는 매우 급진적이면서도 평화적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시민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고 공통된 언어로 소통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죠. 문해력이 시민혁명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곱씹었습니다.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는 세계적으로 드물지만 한국은 그 두 가지를 모두 성취했어요. 그 바탕에는 한글이라는 도구가 있었던 것이죠. 창문을 열고 서울의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자유로운 도시의 숨결이 느껴졌어요. 이 공간에서 불과 수십 년 전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외쳤다는 사실이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더 멀리, 더 널리 퍼질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읽고 쓸 수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서울의 저녁거리를 홀로 걸었습니다. 연구 일정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고 이제는 제가 찾은 것들을 정리할 시간이었어요. 강남역 인근의 분주한 거리는 형형색색의 한글 간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카페에서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인들은 노트북으로 일하며 노인들은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읽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글을 읽고 있었죠. 그 순간 문득 깨달음이 왔어요. 한국의 진정한 힘은 결국 읽을 수 있는 힘에서 나온다는 것을. 작은 카페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펼치고 지난 몇 주간의 연구 결과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옆자리의 중년 남성이 영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자기소개를 들어보니 은퇴한 역사교사였어요. 저는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렸을 때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고 말했어요.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죠. 저는 그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국민의 학습 능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한국인들은 새로운 지식을 빠르게 흡수하는 능력이 탁월하며 그 바탕에는 한글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가 들려준 어린 시절 이야기는 감동적이었어요. 1950년대 전쟁 후 폐허가 된 마을에서도 사람들은 글을 읽고 배움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문맹이셨지만 한글을 배우기 위해 늦은 나이에 야학에 다니셨다고 해요.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얻었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문득 제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이혼과 논문 실패로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던 순간 저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청계천을 따라 걸었어요. 도심 한가운데 복원된 이개울은 한국의 역사와 닮아 있었습니다. 한때 오염되고 복개되었던 물길이 다시 맑게 흐르며 도시의 생명력을 더하고 있었어요. 물가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인생도 지금은 바닥을 치고 있지만 다시 흐를 수 있지 않을까요? 20년 넘게 쌓아온 경력이 무너진 것 같았지만 이 실패가 또 다른 시작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하필 이곳 낯선 나라의 시냇가에서 울음이 터져나왔는지 저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닌 무언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감정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젊은 여성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인생의 새로운 장을 발견한 것 같아서요. 호텔로 돌아와 창문을 열고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70년 전에 본 하늘과 같은 하늘이겠지요. 그때는 폐허였던 이 도시가 이제는 세계적인 메트로폴리스가 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논문이 제목을 타이핑했습니다. 한글의 기적 경제 성장의 촉매제로서의 문해력, 이것이 제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항상 안전한 주제만 연구했어요. 남들이 인정하는 이미 검증된 이론들만 다루며 실패할 위험을 최소화했죠. 하지만 그런 접근으로는 진정한 발견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서울의 밤이 깊어갔고 저는 계속해서 논문을 구상했어요. 머릿속에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넘쳐났습니다. 한글이 가져온 인지적 혁명, 문해력과 경제 성장의 상관관계, 지식 공유의 경제학.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주제들이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 한국은 제게 그저 작은 아시아 국가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해준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무너진 곳에서 다시 일어서는 힘, 그것이 바로 이 나라가 제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어요. 올리비아 목권 교수의 신간 한글의 기적이 하버드대학교 출판부에서 출간되었습니다. 보스턴으로 돌아온 지 6개월, 제 책이 학계에 작지 않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경제 성장의 새로운 변수로서 문해력과 문자 체계의 역할을 제시한 이 연구는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어요. 하지만 점차 지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었죠. 모건 교수님, 유네스코에서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개발도상국 문해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해 주셨으면 한데요.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온 연구 조교가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제 연구는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창 밖으로 보스턴의 가을 풍경이 펼쳐졌어요. 단풍이 물든 하버드 캠퍼스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서울의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기념품들이 놓여 있었어요. 세종대왕 초상화가 그려진 메모지, 한글 자모가 디자인된 머그컵, 그리고 남산에서 찍은 서울 전경사진. 이제 이것들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제 인생의 전환점을 상징하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월터 킹 학과장이 회의 시간이라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이제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존경과 인정이 담긴 눈빛이었죠. 새 프로젝트 진행은 어때? 개발도상국 문해력 연구 말이야. 잘 진행되고 있어요. 실제로 몇몇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한글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문자 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있대요. 지식 평등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거죠. 학과 회의실로 향하며 저는 지난 1년간의 변화를 되돌아봤습니다. 이혼과 논문 실패로 바닥까지 떨어졌던 저는 이제 학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연구자 중 한 명으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한국이라는 나라와의 만남에서 시작되었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보스턴 교회에 있는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묘지의 낙엽들을 흩날렸어요. 아버지의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꽃다발을 놓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한국에 다녀왔어요. 아버지가 젊은 시절 전쟁터에서 보셨던 그 나라요.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묘비에 손을 얹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한국 전쟁에 대해 별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 경험이 아버지를 깊이 변화시켰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그 폐허 속에서 책을 읽던 아이들, 그들이 세계를 놀라게 하는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 기적은 제 인생도 바꿔놓았죠.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란 얼마나 예측할 수 없는 것인지. 모든 것이 실패한 것 같던 순간에 찾아온 연구 주제가 제 인생의 가장 큰 성공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제 새 책 첫 페이지에 아버지께 헌정한다고 썼어요. 폐허에서 희망을 본 군인 로버트 모건에게라고요.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으로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돌아서는 길에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여기 보스턴에서 저는 오랫동안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만 살아왔습니다. 익숙한 이론, 검증된 방법론 속에서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죠. 하지만 진정한 발견과 성장은 그 울타리를 넘었을 때 시작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한 달 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네스코 국제문해력 컨퍼런스에서 저는 기조연설을 맡았습니다. 연단에 서서 전 세계에서 모인 청중들을 바라보았어요. 문자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인지 능력을 확장하고 지식을 민주화하며 경제적 도약의 기반이 됩니다. 한국의 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발표 후 여러 개발도상국 대표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자국의 문해 프로그램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한국의 경험을 배우고 싶어 했어요. 우리도 문자를 통해 국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까요? 아프리카의 한 교육부 장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지식의 평등한 접근성이 바로 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저는 몇몇 개발도상국의 문해 프로젝트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각지를 다니며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나누는 일은 제게 새로운 사명이 되었어요. 하버드로 돌아온 어느 날 제 연구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서울대학교 박진우 교수가 서 있었어요. 모건 교수님, 우리가 공동 연구를 제안하러 왔습니다. 한글의 인지적 효과와 경제 발전의 상관관계를 더 깊이 탐구하는 프로젝트예요. 그의 제안에 저는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구를 넘어 개발도상국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였으니까요.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찰스 강변을 걸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보스턴의 스카이라인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제 제 시선은 더 넓은 세계를 향해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단순한 연구 소재가 아닌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강가에 서서 잔잔한 물결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 인생의 두 번째 장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여정에는 한글이 가르쳐준 교훈이 함께할 것입니다. 실패에서 일어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익숙한 틀을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 그리고 지식의 힘을 모두와 나눌 수 있는 너그러움. 폐허 위에 피어난 글자들이 한 나라를 일으켰고 쓰러진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여러분, 오늘 올리비아 교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600년 전 세종대왕의 혁신적인 비전이
페어에서 일어난 한국을 세계가 주목하는 강국으로 만들었고 이제는 개발도상국들이 배우고자 하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하버드 교수가 편견에서 깨달음으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나아간 이 감동적인 여정이 여러분께도 새로운 영감과 자부심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한글이 가진 힘 그리고 한국인의 저력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의미 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의 숨겨진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심을 담아 감동을 전하는 감동램프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